20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어와 사고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언어와 사고와 언어와 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의 발생에 대해 공부합니다. 자연 선택인데 인간이 언어로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며 이에 언어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피진어는 공통의 언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놓았을 때 임시 방편으로 소통을 위해 만들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피진어는 어순도 일정하지 않고 문법이 결여된 매우 원시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은 일본, 한국, 필리핀 등의 노동자를 받아들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에 소통이 어려웠죠. 이에 의사소통을 위해 피진어라는 임시 방편의 혼합어를 만들게 됩니다. 크리올어라고 피진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교적 어순이 고정적이고 문법적인 틀을 갖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크리올어입니다. 두 번째, 언어의 주요 특징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다른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즉 생산성, 유계구조,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성을 보겠습니다. 생산성이란 무한한 수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생산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통사론인데, 통사론이란 단어를 묶어서 문장을 만든 규칙 체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즉, 문장은 명사구 플러스 동사구 또는 명사구이죠. 이것은 형용사 플러스 명사 또는 동사구, 이것은 명사구 플러스 동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유계 구조인데 일련의 단어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것이 문장입니다. 문장은 단어가 단순히 일직선상의 순서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유계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편성. 각기 다른 문법 구조를 갖고 있는 전 세계의 무수히 많은 언어들은 많은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 구조입니다. 모든 언어의 보편적 요소는 음소, 형태소,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입니다. 음소란 더 이상 잘게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잠시만요. 음소란 다시 한번 봅니다. 언어의 구조에 있어서 음소란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인데, 그 단위 음소는 서로 결합하여 형태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언어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cat, 심리, 고양이, bat 이런 거를 말하죠. 의문문은 음소를 배열하여 형태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형태론이란 형태소를 배열하여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통사론이란 단어를 배열하여 구절과 문장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언어의 획득에 대해 봅니다. 언어 획득과 관련하여 행동주의자들은
언어는 경험에 의해 학습되는 것으로 언어 획득은 모방과 강화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언어 심리학자들은 학습보다 언어 획득에 있어서의 생득적인 경향을 강조합니다. 고전적 조건화는 엄마라는 소리가 어머니 및 어머니 행동이 반복적으로 결합되므로 엄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획득된다고 봅니다. 뜨거워라는 단어는 난로, 불 등의 무조건 자극과 지속적으로 결합하여 학습되는 것이죠. 조작적 조건화는 언어 획득은 부모나 주변 인물에 의해 강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라고 할 때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 애정을 나타내는 보상과 격려를 받게 되고 틀린 소리를 내면 무시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조건화 이론에 대한 반론. 언어 획득은 단순한 조건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사용은 창의적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아이들은 전혀 듣지도 사용하지도 않았던 단위를 독창적으로 배열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화에 의해 언어가 학습된다면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다를 경우 언어 획득 방식 과정이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문화의 아이들이 비교적 보편적인 양식으로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입니다. 관찰 학습을 보면 아동은 성의를 모방하거나 흉내냄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전화라고 말할 때 아이는 전화라는 단어를 학습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가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말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을 때만 모방이 가능합니다. 언어 심리학적 이론을 보게 되면 촘스키 외에 여러 학자들은 언어 획득의 과정이 생물학적 성격을 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생득적으로 부여되는 언어 획득 장치를 통해 언어를 습득해 간다는 것이죠. 언어 심리학적 접근은 언어 사용의 창의성이나 보편성을 설명해주고 조건화 이론에 대한 훌륭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획득해가는 과정은 생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모방이나 강화가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고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념과 심상입니다. 첫 번째, 개념을 살피면 스미스는 개념이란 유목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념의 기능을 살펴보면 인지적 절약의 증진이 있는데 세상을 유목들로 분할하면 지각하고 학습하고 추리하고 의사소통해야 하는 정보량이 줄어들게 되죠. 예를 들어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책상이라 유목화.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책상 각각의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두 번째, 주어진 정보 이상을 추구함. 개념은 지각적 정보와 비지각적 정보를 연결하는 수단인데 예를 들어 숲에서 늑대와 지각적 정보를 만나면 늑대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지각적 정보와 연결하고 이에 도망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개념들이 조합되어 복합적인 개념이나 사고를 형성합니다. 즉, 맛있는 사과, 사과는 모두 단순 개념, 맛있는 사과는 복합 개념, 이 사과는 대단히 맛있다 라는 문장은 완전한 사고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심상을 보겠습니다. 심상이란 감각 경험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며 사물을 생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 임진왜란, 난중일기, 백의종군 등의 단어뿐 아니라 갑옷을 입은 용맹스러운 모습, 거북선의 모양 등의 정신적 심상도 함께 떠오르게 되죠.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창문이 몇 개인가? 라는 질문을 들으면 집을 떠올리면서 집에 있는 창문의 개수를 세게 됩니다. 바로 심상의 부분이죠.
다음은 언어와 사고를 보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언어 없이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와 사고는 연결되어 있고 떼어놓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와 사고는 동일합니다. 행동주의자들은 언어와 사고가 동일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왓슨은 사고는 발성이 수반되지 않는 말소리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개인이 발성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속말이기에 언어의 한 형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스미드의 실험에 의해 반박됩니다. 이 스미스의 실험을 보면 큐라레를 주사하여 발성기관을 마비시킨 후 사고가 발생하는지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 발성기관은 마비되었지만 머릿속으로 계산도 하고 사람들의 대화도 기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와 사고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어의 단원성을 보면 언어의 단원성을 주장한 학자들은 언어와 사고는 독립적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촘스키와 포더인데 언어의 단원성에 대한 증거로는 정신지체를 보이는 윌리엄스 증후군이 있는데 이것은 인지 능력에는 심각한 손상을 보이나 언어 능력에서는 결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지체인 로라의 사례를 보면 로라는 언어 능력은 정상 아동에 비해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으나 비언어 능력은 심한 손상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언어 상대성입니다. 언어 상대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언어 간의 어휘나 통사의 차이가 인지적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는 눈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인 반면 에스키모 언어에는 눈을 지칭한 단어가 여러 개 있고 이에 에스키모인들은 영어권 사람들보다 더 많은 종류의 눈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언어는 일반적 인지 능력 중 하나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피아제는 언어는 독립된 능력이 아니라 인지 발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반적 인지 능력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피아제는 언어 발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지 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인지 선행설을 주장합니다. 언어 상대성과 인지 선행설은 언어와 사고는 구별되기는 하지만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언어와 뇌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언어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주관하는 중추는 뇌입니다. 이에 뇌 손상을 입으면 언어 행동이나 다른 인지 수행에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리뇌를 보겠습니다. 대뇌는 두 개의 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개의 반구는 기능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뇌의 좌반구는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데 우반구는 공간 지각 기능 등을 담당합니다. 편재화란 대뇌의 어느 한쪽 반구에 기능적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대뇌의 좌우 반구는 뇌량이라는 신경다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량을 통해 각 반구에 들어온 정보가 다른 쪽 반구로 전달되어 통합된 기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뇌량이 절제된 간질환 환자를 연구했는데 심한 간질 환자의 경우 뇌량을 절제하여 한쪽 반구의 발작이 다른 쪽 반구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작은 줄일 수 있었지만 뇌량이 끊어짐으로 두 개의 반구가 기능적으로 서로
서로 고립되어 분리된 뇌처럼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뇌량이 절제된 환자 분리뇌는 좌우 눈에 다른 정보를 제공하면 둘 사이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실어증에 대해 보는데요. 되뇌의 자반구에 특정 부위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실어증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특히 좌반구의 측두엽에 있는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을 때 언어 발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실어증인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는 유창하게 말은 하지만 사용하는 단어나 단어의 조합이 적절하지 않았고 말을 이해하는 데 심각한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가소성이란 되뇌의 부위가 정상시에 가동하지 않던 기능을 양도받아 갖게 되는 능력을 의미로 뇌는 스스로 개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린 아동들은 좌반구가 손상되었을 때 성인보다 더 빠르고 완전하게 언어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되뇌 발달에서의 가소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